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3강은 샘플링 오차와 랜덤 샘플링입니다. 오늘의 혼공 주제입니다. 샘플링 오차의 개념과 설계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치의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랜덤 샘플링 검사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3강의 첫 번째 주제는 샘플링 검사의 근간이 되는 샘플링 오차입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 오차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는 아시다시피 측정값에서 모평균을 뺀 것을 오차라고 합니다. 이 모평균은 참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는 u 플러스 2다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2는 실제로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때 이것을 무엇이 선택됐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샘플링 오차라고 그러고요. 물론 얘가 될 때와 얘가 될 때가 서로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샘플링이 되면서 값이 첫 번째로 변하고요. 이것을 다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면서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값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에러는 무엇이 샘플링 되었는가 여기에 따른 변화와 측정 오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 자체를 우리는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차 2는 x-뮤니까 u 플러스 s 플러스 m 마이너스 뮤가 돼서 약분이 되면 s 플러스 m이 됩니다. 여기서 x의 분산은 u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상수니까 이것은 v2가 되고요. 그러면 v는 다시 vs 플러스 m이 됩니다. 그러면 vs 플러스 vm이 되죠. 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x 제곱은 시그마 s 제곱 플러스 시그마 m 제곱이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vx반은 어떻게 될까요? vx반은 알다시피 m분의 vx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m분의 시그마 s 제곱 플러스 m분의 시그마 m 제곱이다. 이 샘플링 오차 이론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가 크다면 사실상 평균을 추론하는 값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샘플링과 측정 오차를 줄여서 평균치를 추론하는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샘플링 검사를 설계하는 관건이 됩니다. 결국은 이 단원에서는 그 내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균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샘플링 설계를 검토하는 순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를 검토하는 순서는 먼저 신뢰도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정밀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치우침을 평가하는 것이 샘플링 설계의 순서입니다. 이것을 외우기 쉽게 정리해보면 신정치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예전에 어떤 정치인께서 새정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신정치죠. 이걸 신정치로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샘플링 설계를 검토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외워두시려면 일단은 신정치로 외워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신뢰도는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뢰도 1-알파, 즉 위험률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샘플링 방법을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신뢰도의 결정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옛날에 만들어진 문제라서 엉터리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신뢰도가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RT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샘플링이 제대로 되었는가, 랜덤 설계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표준을 안 지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준을 안 지킨다는 행위는 사실은 회계망측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언제 출제된 문제냐면 1980년대에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뢰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출제가 돼 있고요. 오랫동안 그것이 정답으로 이미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게 정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표준을 안 지키는 건 아시다시피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표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그 표준의 가치가 신뢰도를 얼마로 했고 샘플링을 무엇을 썼기 때문에 VX바, 즉 평균치의 산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난다. 그것을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시험 문제는 얼토당토에 나와도 그게 정답으로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잘 보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답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신뢰도를 고려한 평균치의 오차를 얘기하는데요. 베타 X바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계수 루트 VX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X바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가장 샘플링 검사의 중요한 이론인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몇 개를 샘플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검사가 성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에서는 2차 시험 볼 때 n을 구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n을 설계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반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샘플링 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량은 당연히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n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5%로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X바가 됩니다. 그럼 이 시그마 X바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n을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n은 베타 X바분의 1.96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시그마가 미지인 경우는 T분포가 될 텐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의 자유도가 되고 그리고 루트 n분의 S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자체 n은 역시 베타 X 바분의 T 0.975의 자유도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S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치의 경우에도 이 방식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P는 얘는 정규근사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 1-P가 됩니다. 여기서는 n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n은 베타 P분의 1.96의 제곱 곱하기 P 1-P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험 문제들은 종종 나오는데요. 이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가 신뢰계수 곱하기 평균치의 표준 편차를 얘기한다는 것만 아시면은 그냥 살짝 공식만 돌리면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밀도와 표본의 크기가 결정이 되었죠. 이제 치우침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치우침을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값과 측정값의 평균의 차이, 즉 x바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차이와 정밀도를 비교하여, 즉 베타 x바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판정을 실시합니다. 즉 n개를 샘플링해서 치우침이 베타 x보다 작다면 로트를 합격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수의 범위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입니다. 이것과
X바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X바가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모평균의 구간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합격이 됩니다. 반면에 얘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합격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X바 마이너스 M이 결론적으로 베타 X바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불합격이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합격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은 이 샘플링 오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N값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합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론이 되죠. 그래서 신뢰도에서 정밀도 이루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검토가 되고 그 검토됨을 바탕으로 판정이 일어나야 우리가 원하는 보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이 신정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납품되는 화학약품의 함수율의 표준 편차가 0.75였다. 이건 시그마를 얘기하네요. 이번에 납품된 로트의 평균치를 신뢰도 95%, 정도 0.5%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뭐가 되냐면은 베타 X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할 때 필요한 샘플 수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시그마를 아니까 이건 정규분포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타 X바는 95%이므로 1.96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베타 X바가 얼마라 그러냐면 0.5라 그랬고 시그마는 0.75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n은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0.5분의 1.96 곱하기 0.7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8.6436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무조건 올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리게 되면 실제로 n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베타 X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이거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이것이 커지면 얘보다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작아지면 얘보다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원하는 보증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건 천하 없어도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2차 시험에서 웬만한 건 반올림해도 맞게 해주는데 n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올리지 않고 답을 8로 쓰게 되면 이건 그냥 거버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의 공식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올림으로 매짐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평균치의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면 오차를 이루고 있는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에 관해서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샘플링 오차는 샘플링이니까 시그마 S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샘플링 오차 중에서 샘플을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보통 단계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파레트 100상자가 입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표본을 30개 정도 뽑으려면 100상자에서 하나씩 다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30개를 뽑는데 상자가 100개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상자 중에서 일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M개를 풍상자로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M개의 서브로트가 결정이 됐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서브로트 간의 변동을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분간 오차,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윈의 약자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B를 뜻하고요. 즉 여기서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산포다. 그래서 군간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내 오차인데요. 이때는 단어상으로 위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위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요 서브로트 내에서 몇 개씩 시료를 뽑습니다. 여기도 서브로트 내에서 이걸 뽑아요. 여기도 서브로트 내에서 이걸 뽑습니다. 만약에 서브로트가 관리가 되고 있다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동일 환경이 됩니다. 같은 환경 내에서 뽑아낸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 내에서 뽑힌 표본이다. 그래가지고 군내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그마 W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표준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는 메저먼트라 그러죠. 측정의 영어 단어인 M자를 따서 시그마 제곱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 S 제곱,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B 제곱, 시그마 W 제곱은 표준 용어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오차를 좀 정리하면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의 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다시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시그마 W 제곱 플러스 시그마 M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통계학에서 봤던 시그마 제곱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X를 우리는 관리 안 한다 그랬죠. X를 관리하는 건 통계학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품질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관심이 로트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따지는 것은 뭐냐면은 X바의 산포지 X의 산포는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X바는 아시다시피 몇 개를 보느냐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표본수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VX바를 구하시오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샘플링했냐 이렇게 되는데 랜덤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는 두 번에 나눠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시그마 S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랜덤 샘플링 결과라면 샘플링을 몇 개 뽑았냐 하는 게 관건이 되는데 만약에 N개를 뽑았다 이렇게 된다면 VX바는 N분의 샘플링 오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몇 번 측정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표본을 N개 뽑았으면 그것을 한 번씩만 측정했으면 N번이 될 것이고 그걸 두 번 측정했다면 2N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각각 표본을 K번 측정했다면 KN번 측정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수식이 나오게 되겠죠. 즉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가 크다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표본수를 늘리거나 측정 횟수를 늘려서 이 평균치의 산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단계 샘플링의 경우입니다. 2단계 샘플링은 먼저 로트에서 서브로트를 뽑고요. 서브로트를 지금 보니까 M개를 뽑았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서브로트에서 표본을 각 N개씩 뽑았으니까 N 바이 M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각 K번씩 측정했으니까 KN 바이 M이 되겠네요. 그러면 2단계 샘플링의 VX바는 군간 변동은 M분의 1이 되고요. 군내 변동은 MN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측정 오차는 시그마 M 제곱 나누기 MNK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본을 액체나 분체 또는 파괴해야 되는 경우, 즉 리듀싱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걸 축분이라고 그러죠. 축분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그마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분 오차가 이번에는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축분을 하게 되면 표본이 하나가 되거나 또는 축분 개수로 새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개수는 관계가 없고 축분한 이후에 발생하는 측정 오차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앞에 표본이 아니라 축분 개수에 따라 측정 오차가 결정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평균치 오차 분산의 계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샘플링의 경우입니다. 랜덤 샘플링은 VX바 N개를 샘플링한다 그랬으니까 N분의 시그마 S 제곱이 되고요. 몇 개와 관계없이 일단 축분을 하나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축분을 했다면 없어진 거죠. 이것을 K번 측정하는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2단계 샘플링의 경우에는 VX바는 군간 변동은 M개의 표본을 뽑았고 군내 변동은 M개에서 각각 N개씩 시료를 뽑았는데 관계없이 이것을 축분했으니까 물론 이건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로 축분을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다 한 개만 됐죠. 이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다시 측정 오차는 역시 K번 측정했다 그랬으니까
각각 K로 나누는 것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러한 형태의 그 샘플링 오차에 관한 문제는 2차 시험에 1년에 한 번씩 나오고요. 이 점수는 무려 8점씩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거의 품위기관 전체 시험 문제하고 맞먹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샘플링 오차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좀 어려우셨나요? 그러면 샘플링 방법을 다 학습하고 나서 좀 어려운 걸 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아주 쉬운 기초다지기 4번으로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트에서 5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2회씩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샘플링 안 하고 랜덤 샘플링 했다는 얘기죠. 이때의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구하시오. 통상적으로 측정 오차가 없으면 샘플링 오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처럼 측정 오차가 들어가 있으면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Vx바가 되겠죠. 이 Vx바는 샘플을 5개를 뽑았고 이것을 각각 2회씩 측정했으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샘플링 오차가 0.4이고 측정 오차가 0.2니까 0.1이 나왔습니다. 제3강의 세 번째 주제는 랜덤 샘플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샘플링에 관한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랜덤 샘플링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샘플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체말로 어떤 집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n개가 있으면 여기서 하나를 뽑는다면 이 표본이 뽑힐 확률은 n분의 1이 됩니다. 얘도 n분의 1이고 얘도 n분의 1이고 가까이 확률들이 다 동일하죠. 이렇게 모든 확률이 n분의 1로 동일한 검사가 단순 랜덤 샘플링 검사가 됩니다. 이 단순 랜덤 샘플링 검사는요, 모집단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어도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랜덤 샘플링에 관한 샘플링 오차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서브루트를 전부 해체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그마 p 제곱과 시그마 W 제곱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분내 변동과 분간 변동을 다 풀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Vx바를 만들어 보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우선 앞에 먼저 이 집단은 유한계이기 때문에 초기하계수가 앞에 붙게 됩니다. 일단 유한계인 경우에는 무조건 비복원 추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이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표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표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초기화 계수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초기화 계수는 유한 수정 계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시그마 제곱의 구성 요소가 분간 변동과 분내 변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데 n분의 n이 0.1보다 작다면 사실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 값은 n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시그마 w 제곱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초기화 계수를 써서 계산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대개가 비보원 추출이라 하더라도 표본수가 전체 로트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기 때문에 대개가 이항문포를 보시고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랜덤 샘플링의 두 번째 유형은 개통 샘플링입니다. 이 개통 샘플링은 이동 로트에서 하는 검사 방식인데요. 이른바 컨베어 방식이나 이런 데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 검사 방식은 아주 간단해서 등 간격으로 계속 표본을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의 표본이 일단 뽑히고 나면
만약에 그 등간격을 10개 단위로 뽑는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10을 더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8번째가 처음 시작됐다면 18, 28, 38 뭐 이런 식으로 표본을 계속 뽑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방식이 굉장히 좋죠. 근데 반드시 유의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표본은 반드시 랜덤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별명이 랜덤 스타트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랜덤으로 안 뽑게 되면 그 값이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그 표본만 특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무작위성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표본이 로트를 대별한다고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표본은 랜덤으로 뽑아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표본의 간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 생산 계획량을 필요 표본 수로 나누면 대략적인 간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간격으로 표본을 뽑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통 샘플링은 주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는 데서는 개통 샘플링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식이 바로 지그재그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 지그재그 샘플링이 나오면 무조건 주기를 보완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시쳇말로 개통을 2개 이상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통을 6하고 15로 뒀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랜덤으로 뭔가 값을 잡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처음에 10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 시료는 10 플러스 6, 즉 16번째 시료를 검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6 플러스 15, 그러면 32이 되죠. 그 다음에는 다시 31 플러스 이번엔 6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7번째 시료를 검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37 플러스 15, 그러니까 52번째 시료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52 플러스 6 해가지고 58번째 시료를 검수하는 거를 계속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기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죠. 실제로 개통 샘플링에 주기가 발생하면은 주기를 단축시키면 되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것이 주기 방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머리 털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